서버용 SSD 쪽에서 컨트롤러 IC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나오려면 4세대나 5세대 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별로 없고 대부분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응용 기술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근데 아주 일부 업체들은 굉장히 원천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도 참 IT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뉴스들이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먼저 왜 파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파두 SSD 컨트롤러 이걸로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진 분들 또 투자를 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저께 하한가가 나왔어요. 실적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컨트롤러 IC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그 데이터 셀을 읽고 쓰기에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용량을 많이 뻥튀기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셀을 원래는 방을 한 개를 쓰다가 이걸 쪼개서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싱글 레벨 셀이라는 그걸 쓰다가 멀티 레벨 셀로 바뀌고 그리고 방 하나를 세 개로 쪼개서 쓰는 트리플 레벨 셀. 그러니까 방을 계속 쪼개면 문제가 뭐냐면 얘 수명이 줄어요. 읽기 쓰기 수명이 줄는데 이거를 정교하게 시스템 반도체인 컨트롤러에서 이거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방을 여러 번 쓰면 얘가 빨리 데드 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PC에 쓰는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하고 그 서버에 쓰는 컨트롤러의 어떤 요구되는 사양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PC 쪽에 쓰이는 컨트롤러 IC 쪽은 사실 뭐 팹리스 업체들 중에 여러 업체들이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용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버용 SSD 쪽에서 컨트롤러 IC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시스템 LSI 쪽에서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텔 정도예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그렇게 비싸게 따는 그 이유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텔의 그 SSD 그 서버용 그 IC 컨트롤러 기술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뜬금없이 국내에서 파두라는 회사가 서버용 SSD 컨트롤러 IC 기술을 국산화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 이 유니콘 기업으로 대접을 받고 굉장히 비싼 밸류로 상장을 했는데 그건 좋아요. 이제 기술력은 사실 그러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게 갑자기 매출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 상장을 한 거는 3세대 컨트롤러 IC 쪽. 그 3세대 기술 덕분에 이거를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이번에 2Q, 3Q에서 확 그 실적이 꺾여진 게 3세대 IC 그 컨트롤러 IC 매출이 거의 단종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홀드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러면 당장 매출이 나오려면 4세대나 5세대 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5세대 제품이 매출이 본격화되는 게 아마 내년 뭐 이후에는 돼야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수주받아 놓은 금액이 한 24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정말 이제 매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가를 이제 맞은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일 건데 뭐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지금 한 2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티면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공백, 매출의 공백이라는 그 과정을 건너서 결국은 쫙 올라가고 글로벌 그 SSD 컨트롤러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과 품질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매출처가 언제든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설계 회사의 기술력은 결국 핵심 인력이거든요. 그 설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웬만한 중소기업 CEO 연봉을 받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고급
인력을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만큼 기술력도 있지만 이번에 보여준 것들로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시장이 확 급변할 수 있다라는 걸 그 불확실성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니콘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디레이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맞아요. 신기술 관련해서 더 나은 기술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딱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일 품종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 시장이 어렵고 굉장히 어떤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그만큼 이게 불확실성이 크구나.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SK 하이닉스에서 인하우스로 대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제품 자체를 단종을 한 건지는 좀 더 뭐 시간을 지켜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이번에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디레이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좀 타이밍이 지금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 그 솔리다임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게 좀 일찍 개발이 됐으면 이쪽에다 투자를 하든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이게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굳이 솔리다임을 그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파도 들고 있으신 분들 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그 공모 시점에서 이 증권사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뭐죠? 리스크 체킹? 그 IR에 대한 그 정당성, 밸류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저도 이 투자 업계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IPO에 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어떤 비상장일 때 이제 투자해놓은 밸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익시트를 하려면 상장 시장에서 그 정도 이상의 밸류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이 이제 익시트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비싼 밸류로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키운다 그러는 거는 전체 시장에 뭐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AI 반도체 ETF 이게 지금 계속 출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PPT 자료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요게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 10월에 공개된 겁니다. 한투 운용에서 이제 에이스 AI 포커스, 반도체 포커스라는 건데요. 여기서 되게 주목됐던 게 그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 그죠? 지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국내 대장주인데,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각 25%씩 세계에서 75%씩 편입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미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또 부담스러운 자리죠. 사실 뭐 시총이 5조 원에서 6조 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데 수급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버티는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조만간 이제 또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이제 AI 반도체 ETF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빠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혜는 맞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주고 너무 고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반도체 ETF인지 반도체 ETF인지 약간 애매한 거죠. 그래서 네. 빼버렸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 편입 비중이 제일 높은데요. 16.25%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비중이 돼 있던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ISC 그리고 이번에는 동진샘캠,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까지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수급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ETF 수급 요인과 그리고 지금 전방 시장에서 보면 이번 삼성 어떤 AI 행사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강조한 게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이슈잖아요. 짐 켈러도 뭐 이번에 연사로 왔지만 결국 삼성의 HBM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제 주문형 메모리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것들 다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어떤 이탈 가능성은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련된 업체들, 여기 이제 포함된 업체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한미반도체 똑같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만큼 이제 덩치가 커진 거죠. 이제 정말 체급이 이제 국내 여타 다른 장비 업체와 다릅니다. 사실 그 국내 반도체 장비 넘버원 시총 기업이 원익 IPS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때 원익 IPS가 계속 탑이었는데 지금 원익 IPS는 시총이 2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6조를 터치하고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HBM이라는 게 나오면서 맞습니다. 싹 바뀐 거군요, 시장이. 그렇죠.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 변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기술이 참 그래요. 이게 아까 우리 파도 얘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신기술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는 게 이런 식인 거죠.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 옛 것이 되거나 시장이 확 죽거나. 네.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우리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별로 없고 대부분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응용 기술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 업체들은 굉장히 원천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이번 그 AI 반도체의 어떤 그 부상에서 완전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어떤 반도체 칩을 붙이는 본딩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에요. 기존에도 보면 네덜란드의 ASMPT나 일본의 신가와라든지 뭐 도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HBM 쪽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 듀얼 그러니까 두 개의 척을 가지고 생산성을 꽉 높이는 그 장비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의 기술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이번에 밸류를 받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사실 메모리 반도체 반등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의심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D램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수요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수요처가 이제 서버 시장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 있고 PC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PC하고 모바일은 거의 돌아섰다라는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건데요. 서버도 사실 생성형 AI 같은 하이엔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좋았고요. 네. 그동안 제일 걱정하던 게 이제 일반 서버였죠. 그 인텔 CPU 2개 써서 이제 만드는 납작한 그 7,500불짜리 그 서버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반등을 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D램은 크게 걱정이 없어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D램은 HBM 쪽에 수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HBM으로 전환이 되면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감산을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일반 서버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낸드 플래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PC용 SSD나 그리고 이제 우리 모바일에 들어가는 eMMC라고 하는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UFS 같은 그 낸드가 중요한 축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그 서버용 SSD거든요. 근데 서버용 SSD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모든 자원을 생성형 AI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 서버 투자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올라오는 어떤 분위기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중국 쪽 모바일 시장이 완전 급반등했습니다. 급반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리오프닝이 됐는데 중국에서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안 이르다니까 저기 시장은 안 되나 보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2016년 중국 내수 시장이 5억대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내수 시장이 2억 7천만 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도 거의 한 2억 7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화웨이 매기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거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그 시장을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딱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굉장히 안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 공장에 있는 메모리 재고가 계속 줄고 있는데 신규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업체들도 세트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안 팔리고 유통 재고에 묶여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으니까 신규 주문을 안 하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메이트 60이라는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그 7나노 자체 설계 칩을 해서 SMIC에서 생산해서
거의 뭐 중국에서 애국 소비 붐을 일으켰고 요게 이제 매기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웨이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고 지금 애플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탄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중저가 지금 5G 폰 조만간 또 내놓습니다. 노바 5G라는 걸 내놓는데 이게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를 깨운 거죠.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딱 그냥 선점한 시장이고 중국은 별로 성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재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부품 가격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리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재고 확충. 맞습니다. 모바일 디램이나 뭐 MLCC 나 뭐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에 이제 재고를 막 확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확 바뀌는 그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랜드 가격이 확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이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까지는 이 HBM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성장세와 이익단이 바로 이 서버 쪽에서 나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맞아요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계속 모바일 쪽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렇죠. 서버가 맞아 살아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버도 보통 보면 우리 그 전에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2016년에서 18년까지 투자였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한 제품들이 보통 지금 한 5년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서버는 원래는 3년마다 바꾸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소프트웨어 기술들로 막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길게 쓰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교체 수요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갑자기 유튜브가 유럽 쪽에서 다운이 되고 셧다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네. 유튜브 품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것들이 서버에서 사실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억지로 좀 써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걸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서버 업체들의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원래는 막 15주씩 막 재고가 쌓여 있다가 최근에는 보면 거의 정상 범주 안에 재고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신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다가 이제 서버용 D램을 이제 주문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물가나 그리고 4분기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반등 여기에는 뭐 D램도 그렇지만 낸드의 반등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낸드 가격 인상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재고 감산을 하면 사실 삼성이 원래 1차 감산할 때는 25%를 감산을 했잖아요.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감산을 해서 이걸 35%까지 이제 감산을 했거든요. 그 감산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128단의 낸드 플래시를 176단을 건너뛰고 236단으로 바로 두 단계를 퀀텀 점프하는 것들을 그래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감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4분기에 어떤 낸드 가격을 생각보다 크게 올렸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 분기 20%씩 올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이죠. 분기마다 20%면 4분기면은 두 그렇죠. 배인데 80%.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 사이클이 이만큼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훅 빠졌다가 훅 올라오는 거죠. 네. 지금 이 부분 한번 네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좋아졌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솔브레인 네네. 이러한 삼성전자의 낸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낸드 이쪽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주식으로 솔브레인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번에 감산을 하면서 35% 감산을 하면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28단 낸드를 236단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이 되고 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안 좋죠, 숫자가. 왜냐하면 감산을 하니까. 그런데 236단이 되면 솔브레인이 납품하는 시가객,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프로세스 케미칼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부분에 이제는 미래를 보는 거죠. 사실 당장은 안 좋지만 이게 라인이 새로 셋업 됐을 때는 이 케미칼 수요가 상당하겠는데? 라는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만큼 20%씩 낸드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철저하게 수요자 시장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conductor 같은 이제 그 어떤 소재 업체들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신규 투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장비 그래요? 쪽은.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업황 좋았다고 해서 다시 또 막 팍팍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또 순식간에 시장이 또 그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워낙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지 이걸 가지고 잉여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대부분 기존 라인을 첨단 라인으로 바꾸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장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프로세스 케미컬, 이제 공정 케미컬 쪽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물론 장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아예 다른 그 분위기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아주 그쪽은 계속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 수요,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서 신규 투자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솔브레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거의 이제 확인이 됐는데 좀 더 이제 꼼꼼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요인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낸드가 돌아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만의 BMS, 그러니까 그 보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서버 쪽에 이제 BMS를 거의 70% 이상 그 담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에이스피드라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뭐 흐름이나 굉장히 좋습니다. 요걸 이제 한번 확인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AMD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확인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이제 낸드가 업황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이 된 순간 네. 사게 되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겠죠.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그렇게 맞습니다.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는, 그게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뭐 몇 번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하다 보면 그렇죠. 이제 의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뭐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갈래,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 확인해보고 좀 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